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짧은 여름방학이 지나고 어느덧 벌써 2학기 수업이 시작되었네요. 네, 너무 갑작스럽게 2학기가 시작되었죠? 우리가 지난 학기 열심히 수업을 들었던 것처럼 2학기 수업도 힘내서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의 핵심 내용은 1번, 염색체와 DNA는 어떤 관계일까? 2번, DNA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3번, 핵형과 핵상이란 무엇일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교에 등교를 했을 때 염색체를 자르고 붙이는 핵형 분석 활동을 했었는데요. 이때 많은 학생들이 염색체와 DNA의 의미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염색체와 DNA가 각각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또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핵형, 핵상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은 지난주 수업 시간에 했던 핵형 분석 활동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 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중에 한 학생의 핵형 분석 활동지를 선생님이 스캔을 해서 이 페이지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너무 잘했죠? 네, 여러분 너무 힘들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학생들이 잘 해서 제출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정상 여자의 핵형 분석 결과이고 오른쪽이 정상 남자의 핵형 분석 결과입니다. 네, 이 결과를 보고 뒷페이지에 문제 9개를 선생님이 풀어보라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지금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등교 수업을 했던 반은 이 내용을 선생님이 직접 수업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온라인 수업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번, 위의 염색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이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이 이 활동을 할 때 수업 시간에 물어봤었어요. 근데 몇몇 학생들이 DNA에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이 염색체와 DNA의 관계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뒷페이지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염색체는 이제 세포 안에 있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는 몇 개인가? 네, 이 활동을 해보고 결과지를 보면 이 답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44개라고 한 학생들도 있고 45개라고 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림만 보고서는 사실 성염색체 X도 공통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45개라고 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선생님이 의도한 문제의 정답은 네, 상염색체의 개수인 44개입니다. 즉 22번까지의 염색체가 남자와 여자가 공통으로 갖고 있는 염색체이기 때문입니다. 네, 3번. 이렇게 성별과 관계없이 남녀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이러한 염색체를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네 번째.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결국에 상염색체, 즉 22번까지의 44개의 염색체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23번째 있는 성염색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정답은 성염색체이고 이렇게 성별을 결정하는 여자의 성염색체는 XX,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입니다. 그러면 7번. 배열한 염색체들을 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까? 네, 위에 있는 핵형 분석 결과를 보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사람의 남자와 여자에서의 염색체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염색체의 수도 알 수가 있고 또 염색체의 모양 그리고 만약에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다면 우리는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고 있는 세포나 관찰하고 있는 대상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를 관찰을 한다면 염색체의 크기 또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러한 획형 분석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성별이 여자인지 남자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겠죠. 네, 우리가 뒤에서 배우겠지만 이렇게 어떤 생물이 갖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우리는 획형이라고 합니다. 획형은 그 생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포의 염색체를 관찰을 하면 그 세포가 어떤 생물의 세포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획형은 그 생물이 갖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사람의 체세포에는 몇 쌍의 염색체가 있는가? 요 문제 보면 쌍은 두 개를 보통 우리는 한 쌍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체세포, 즉 여자건 남자건 간에 46개의 염색체가 있으니까 요 그림만 보면 1번 염색체에는 2개, 2번 염색체에 2개, 3번 염색체에 2개씩 존재하죠. 그래서 총 46개, 23쌍의 염색체가 존재합니다. 마지막 문제, 체세포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염색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요 문제의 정답은 상동 염색체입니다. 네, 그래서 여자의 획형 분석 결과를 보면 1번 염색체에 존재하는 2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고 또 2번에 존재하는 2개의 염색체가 모양과 크기가 같죠. 이렇게 체세포 내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서로 같은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비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요. 선생님이 여기에 6개의 염색체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염색체를 그리고 이게 어떤 생물의 체세포 내에서 관찰된 염색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에서 상동 염색체를 각각 찾아라 하면 여러분이 찾을 수 있겠죠? 왜냐면 A와 같은 경우에 A의 상동 염색체를 찾아라 라고 하면 A와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를 찾으면 되니까 A의 상동 염색체는 B입니다. 또 C의 상동 염색체는 D가 되겠고 E의 상동 염색체는 F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세포를 보고 상동 염색체가 그 세포 안에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파악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이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꼭 기억을 해 둡시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핵심 내용의 첫 번째 내용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색체와 DNA는 어떤 관계일까? 네, 획형 분석 활동을 하고 여러분한테 이 염색체들이 우리 몸에 어디에 존재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몇몇 학생들이 DNA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죠. 물론 염색체와 DNA가 서로 완벽하게 구분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일단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설명했듯이 분열을 하고 있는 세포에서 관찰되는 막대 모양의 세포 구성 성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면 여기에 왼쪽에 분열하지 않는 세포의 핵과 분열 중인 세포의 염색체라고 나와 있죠. 왼쪽과 오른쪽은 같은 세포인데
이 왼쪽 세포가 이제 하나에서 두 개로 똑같은 세포를 만든, 즉 세포가 분열을 할 때 분열을 하는 과정에서 염색체라고 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보이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X자로 그리는 염색체, 이런 염색체가 관찰이 되는데요. 이런 염색체의 구성 성분을 보면 이 염색체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들어본 DNA라고 하는 물질과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라고 하는 거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체를 구성하는 유전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이런 염색체 자체가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염색체를 정의 내릴 때 분열 중인 세포에서 관찰되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있는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색체는 모든 세포에서 항상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특정 시기, 즉 분열하고 있는 세포의 특정 시기에서만 관찰된다고 했는데요. 이런 의미는 세포가 분열을 하지 않을 때는 염색체가 핵 안에 막대 모양이 아닌 실처럼 풀어져 있는 모양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과 같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물질을 염색사라고 합니다. 즉, 이 왼쪽 그림에서 관찰되는 이 빨간색 유전 물질은 염색사고, 이러한 염색사들이 분열을 할 때 염색체라고 하는 조금 더 응축된 모양의 구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러한 염색체를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DNA와 그 DNA가 감싸고 있는 히스톤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데 이렇게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싸고 있는 이 구조, 우리는 이 구조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는 굉장히 많은 수의 뉴클레오솜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NA는 이렇게 염색체의 구성 성분, 구성 물질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 물질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하여 얻는 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는 세포 분열과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의 세포가 이제 분열을 해서 두 개의 세포를 만들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세포의 유전 물질, 즉 DNA를 복제를 한 후에 새로 만들어질 세포한테 똑같이 나눠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염색사처럼 이러한 유전 물질들이 실처럼 풀어져 있는 상태라면 아마 복제를 한 후에 똑같이 반으로 나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염색체와 같이 응축된 모양으로 좀 더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응축하여 얻는 이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유전 물질의 분리, 그리고 이동이 쉬워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가 가나요? DNA를 똑같이 나누기 위해서는 풀어져 있는 것보다는 응축된 상태로 압축을 한 다음에 똑같이 나누기가 더 쉬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두 번째 핵심 내용은 이렇게 염색체의 구성 유전 물질인 DNA입니다. DNA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 이 내용도 사실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에요.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봅시다. DNA의 기본 구조가 뭐였죠, 여러분?
네, 바로 네, 뉴클레오 네, 솜이 아니고 타이드였죠. 아까 뉴클레오솜이라는 개념도 있었죠.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감고 있는 그 사탕과 같은 구조. 그게 뉴클레오솜이었고, DNA의 기본 구조는 왼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산, 당, 염기 이 세 가지 화학 물질로 이루어진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DNA라는 거는 이러한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연속적으로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가닥이 두 개씩, 즉 하나가 서로 마주보고 두 개의 가닥이 서로 결합해서 꼬여 있는 이중나선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면 인산당염기, 즉 어떤 하나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그 다음 뉴클레오타이드의 또 당과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또 그 다음 당과 결합해서 잘 보면 이렇게 하나의 가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DNA는 이러한 하나의 가닥이 또 다른 하나의 가닥과 서로 결합을 하고 있죠. 그때 그 결합을 도와주는 물질은 누구인가요? 네, 바로 그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염기입니다. 즉, 한 가닥의 염기와 나머지 한 가닥의 염기가 서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염기들끼리 끌어당겨서 이 이중나선 구조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거죠. 그때 이 염기, DNA를 구성하는 염기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네, 우리는 배웠어요. 총 4가지 종류가 있었죠. 첫 번째는 A의 이름은 아데닌이었습니다. 아데닌. 또 AT도 있었죠. 얘는 티민이었고 또 G도 있었죠. G는 구아닌. 마지막으로 C도 있었습니다. C는 사이토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DNA를 그림을 그릴 때 DNA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중나선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문제에서 제시를 할 때. 그래서 우리는 이 DNA의 구조를 아주 간단하게 나타내서 어떤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냐면 이 가운데 서로 염기들끼리 끌어당기고 있으니까 가운데 염기만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쪽에 A가 있다면 A와 항상 결합하는, 상보적으로 결합하는 염기는 누구였죠? 저 T였죠? A 옆에는 항상 T가 있고 그리고 C 옆에는 항상 G가 결합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G 옆에는 C가 결합을 하고 있고 T 옆에는 A가 결합을 하고 있고 만약에 T 옆에 또 A라면 반대편 가닥에는 T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중나선을 항상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염기 서열만 나타내서 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염색체 안에 있는 DNA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 그 왼쪽 그림에서도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기 만약에 T가 있다면 여기 오른쪽 가닥엔 A가 있을 거고 G가 있다면 C가 있을 거고 C가 있다면 G가 있을 거고 이런 게 계속 반복해서 나가겠죠. 그래서 DNA 자체는 굉장히 많은 수의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이제 DNA와 유전자의 차이인데요. 유전자라는 거는 DNA보다 조금 더 작은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유전자라는 거는 이렇게 많은 수의, 많은 종류와 수의 염기들로 이루어진 DNA 중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특정 부분만을 의미해요. 즉, 이렇게 많은 수의 염기들로 이루어진 DNA 중에서
그 모든 염기 서열들이 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염기 서열만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어서 정말 예를 든 거예요. 이 5개의 염기 서열 중에서 이 3가지만 실질적인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말은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우리 몸, 즉 세포에서 만들어낸다는 의미인데 이 내용 또한 우리가 통합과학 시간에 한번 배웠었어요. 여러분 혹시 전사와 번역이라는 내용 기억나나요?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춰주는 호르몬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어떤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든다는 것은 내 몸, 즉 세포 안에 인슐린 유전자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 되게 긴 염기 서열 가닥이 있는데 예를 들어 AATT, GC, AT, GC, TT 이러면 이 반대편에도 지금 선생님이 빨리빨리 적어보면 CG, TA, CG, AA라고 하는 어떤 끊이지 않는 예를 들어 DNA가 있겠죠. 이 중에서 예를 들어 이 부분만 인슐린 유전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인슐린 유전자를 인슐린 유전자로부터 전사와 번역을 거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몸에 존재하는 DNA 안에는 특정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하나의 DNA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염기 서열 중에 특정 부분은 인슐린 유전자, 특정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떤 항체 유전자, 또 특정 부분은 아세틸콜린 유전자,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DNA에는 하나의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긴 염기 서열에는 특정 부분은 어떤 유전 A 유전자, 특정 부분은 B 유전자, 특정 염기 서열은 C 유전자 이렇게 여러 개의 유전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좀 이해가 가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유전체 계속 비슷한 말이 나오죠. 유전체라는 것은 무엇이냐? 유전체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데 유전체가 조금 더 넓은 범위입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즉 어떤 한 생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에 있는 모든 유전자들, 모든 유전 정보들을 우리는 유전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단어, 즉 염색체, DNA, 유전자, 유전체 이런 단어들이 있었죠. 그래서 한번 크게 정리를 해보면 가장 큰 개념이 어떻게 보면 유전체가 가장 큰 범위일 테고 그 다음에 염색체, 그 다음에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그다음 DNA에 존재하는 여러 종류의 유전자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유전체와 염색체가 어느 게 더 큰 범위다, 작은 범위다 나누기 살짝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하나의 염색체라고 봤을 때 유전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염색체 속의 모든 DNA 유전 정보를 의미하는 거니까 유전체를 조금 더 큰 범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상과 핵형이란 단어의 차이에 대해 설명을 할 텐데요. 앞으로 여러분 이 세포의 핵상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은 선생님이 앞으로 수업 시간에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핵상과 핵형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아까 핵형 분석 활동에서 우리가 핵형에 대한 의미를 한번 들었었죠. 핵형은 하나의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와 같은 우리가 관찰했을 때 볼 수 있는 염색체의 형태적인 특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핵상이란 무엇이냐? 핵상이라는 거는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태를 의미해요. 다시, 핵형은 하나의 생물이 가진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를 의미하는 거고, 즉 핵형은 어떤 생물 중에 고유한 특성이라고 했었죠. 이 생물은 이러한 염색체 수, 모양, 크기를 가지고 저 생물은 저런 수, 모양, 크기를 가진다. 이런 의미였고, 핵상이라는 거는 어떤 세포의 개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포 중에서도 핵상이 좀 다른 세포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설명을 한번 해보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그림으로 예시를 들어줄 텐데 왼쪽에 있는 세포에는 염색체들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오른쪽에 있는 세포에는 염색체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볼게요. 왼쪽 세포를 A세포라고 하고 오른쪽 세포를 B세포라고 했을 때 이 A와 B 세포의 핵상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염색체의 구성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어떤 구성 상태를 의미하냐? 여러분이 구성 상태를 따져볼 때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아까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염색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A세포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세포가 존재하나요? 그쵸? A세포에는 이 세포와 모양과 같은 세포가 여기에 존재를 하고 여기 이 노란색 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존재를 하고 파란색 세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상동 염색체 F가 존재를 하죠. 즉 A의 상동 염색체는 B, C의 상동 염색체는 D, E의 상동 염색체는 F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염색체들이 서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A와 같은 세포의 핵상, 즉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EN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즉 EN은 그 세포 안에 상동 염색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B세포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왼쪽에 그렸던 A세포에 그렸던 A 만약에 E, C라고 가정을 했을 때 A의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C와 같은 경우에도 상동 염색체인 D가 존재하지 않고 E와 같은 경우에도 상동 염색체인 F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B세포의 핵상, 즉 염색체의 구성 상태를 써봐라 라고 하면 우리는 쌍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즉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핵상을 N이라고 적습니다. 이게 핵상이에요. 즉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EN이냐 N이냐, 때로는 뭐 3N도 있을 수 있고 4N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해요. 근데 선생님이 예시를 든 경우는 지금 A와 B 세포에서니까, 즉 상동 염색체 존재 유무에 따라서 살펴보면 됩니다. 나머지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세포의 핵상을 적을 때 옆에 염색체 수를 같이 적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어떤 핵상, 왼쪽에 그 세포의 핵상을 적고 그 옆에다가 선생님이 하트를 그릴게요. 하트에다가는 염색체 수를 적습니다. 그러면 A와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뭐였죠? EN이었죠? 그러면 EN은 염색체 수는 몇 개일까요? 염색체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EN은 6이 되고 B와 같은 경우에는 핵상이 상동 염색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N이죠. N은 염색체 수는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3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뭐 EN은 몇, N은 몇 이런 거를 써보는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왜냐면 문제를 풀 때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핵상의 개념을 꼭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좀 내용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죠,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이 중학교 때 뭐 염색체, 상종염색체, 삼염색체 뭐 이런 단어들을 많이 들어봐서 낯설지가 않아서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고 좀 새로 나온 단어라면 핵상, 핵형 이런 단어가 새로 나왔죠. 그래서 핵형과 핵상의 의미를 조금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수업 듣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